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륜논술에서 자연계논술 수업을 하고 있는 박경식이라고 합니다. 예, 뭐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래요. 제가 혹시 까먹을 수도 있어서 미리 공지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어머님들 자료 중에 요 대입 논술 전형 자연계 논술 백서라고 써져 있는 요 자료는 사실 오늘 요 설명에는 사실 약수령 설명회이기 때문에 뭐 자료가 꼭 있어야 되는 자료는 아닙니다만 참고하시라고 사실은 넣어드리는 자료인데, 요 자료가 조금 예전 버전으로 인쇄가 됐어요. 그래서 요게 최신 버전이 책으로 인쇄된 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요게 저기 들어오실 때 저기 체크하셨던 데스크 앞에 보면은 까만색 색으로 해서 이제 요 백서가 있습니다. 그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가실 때 그 챙겨 가시면 될 거예요. 네. 자, 일단 말씀을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뭐 개괄적인 이야기는 앞에 이제 이양기 선생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일단은 이제 전형 일정입니다. 일정 이제 수시 1차, 그러니까 수능 전에 있는 학교가 이제 서경대, 을지대, 상명대 이렇게 3개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학교는 다 수능 이후에 수시 2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요 중에서는 수시 1차에 있는 학교, 수시 1차에 있는 학교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적극적으로 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중에서는 아마 제 느낌상으로 한 상명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왜 그러냐 하면은 수능 전에 있기 때문에, 수능이 아직 시험을 안 본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원서를 쓸 수 있는 하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쓰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소위 이제 납치라고 하죠. 내가 수능을 잘 보면 정시로도 여기는 충분히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여기까지 원서를 써야 하나? 이러면서 낮춰서 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수령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논술도 수시 1차에 있는 학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누리실 필요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정도를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2차는 2차대로 어차피 그냥 다 그때 돼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뭐 수능 이후니까요. 할 것도 없는데 저거나 해야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생부 반영 방식인데, 요거는 제가 늘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린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학생부 반영 방식은 앞에 이양희 선생님께서도 사실은 학생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학생부 반영이 20%가 되는 곳, 30%가 되는 곳,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있을 때 우리 아이는 혹은 나는 내신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여기를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내신이 좋으니까 내신 많이 들어간 데를 적극적으로 써야지, 이런 경우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별로 많지 않고 기본적으로 자기 내신이 되게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수령 논술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내신이 3등급 바깥으로 나갑니다. 보통 거의 한 4점대 내신을 갖고 있죠. 그럼 4점대 내신 그 자체가 내가 어느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위치 있다일 거 모르겠고요. 그냥 사니까 나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못한다. 이게 약간 안타까운 면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등급 밖으로 넘어가 있는 4등급 정도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아니라 주로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너 못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셨거든요. 너는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 성적으로 어떡하지? 한숨 한번 쉬시고, 그런 게 평소에 늘 너 못한다고 주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많다 싶으면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많은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어차피 경쟁하는 애들이 전부 4등급인데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원서를 안 써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논술 전형에 내신 의미 없습니다. 하나도 의미 없어요. 점수 차이가 보시면 어차피 요거는 요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앞에 한 4페이지 정도 보시면, 예, 5페이지네요. 요 5페이지 보시면 여기 모든 학교 여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학교가 4등급에서 6등급 차이에서 기본적으로 1점 차이가 잘 안 납니다. 100점 만점에 1점 차이가 안 나요. 논술 문제 하나의 소문항의 부분 점수만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학교를 피할 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심플하게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에 내신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없는 거다. 20%든 30%든 없는 겁니다. 그건. 예. 이게 원래 논술 전형 자체가 원래 과거 애들, 이과 기준으로는 과거 애들, 문과 기준으로는 특목, 그러니까 외고 애들 뽑고 싶어서 만든 전형이에요. 원래 내신이 5등급, 6등급 가도 뽑고 싶어서 만든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신이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항목으로 점수를 적어놓긴 하지만,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학교별 쭉 뭐 기본 사항들 좀 정리되어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이제 수능 최저죠. 수능 최저. 가천대 3등급 하나, 36대 3등급 하나. 요거는 이제 그 외에 이제 국민대가 2개 6입니다. 국민대는 2개 6 정도 걸만 하죠. 국민대 정도는 뭐 2개 6 걸어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대 최저에서 생각하셔야 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이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사탐을 못 씁니다. 최저 기준에서. 국민대 이과에서는 2개 6을 쓸 때 사탐을 못 써요. 그러니까 과탐으로만 써야 됩니다. 요즘 이과 애들이 사탐 뭐랑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이과인데도 사탐 2개 하는 애들도 꽤나 많고. 근데 최저 조건을 쓸 때 과탐밖에 못 씁니다. 사탐을 못 써요. 그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알고 이제 물론 국영수로 맞추면 되죠. 국영수 뭐 국어 수학으로 맞추겠어? 그럼 상관없어요. 그럼 상관없는데 탐구가 보통 최저를 맞추겠다고 했을 때 탐구가 보통 전략 과목이 되잖아요. 최저를 맞추고 잡으러 들어갈 때 지금부터 열심히 해. 그럼 뭘 할까요? 보통 영어 아니면 탐구죠. 학습 분량이 탐구가 제일 적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부터 성적 올려가지고 난 수학으로 최저 맞출 거야. 그런 경우는 사실 없죠, 그죠?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최저 맞출 때의 전략 과목 탐구 중에 하나가 사탐 못 쓴다라는 것은 꽤나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대 가천대가 3등급 한 개를 걸고 있는데 3등급 한 개가 문제가 될 정도의 성적인데 지원할 수 있느냐? 간혹 있습니다. 이게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등급 한 개가 안 나오면서 제일 좋은 성적은 사실 4444 이렇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4444 깔려 있는 건데 그 정도에서 가천대 정도 물론 만만치 않아요. 근데 36대 한번 써볼 수도 있는 정도의 라인이 되긴 하거든요. 예, 4444가 물론 일반적으로 그러면 36대 4444 가지고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일반적으로 못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운 좋으면 정시에서 정말 낮은 학과 어떻게 잘 되면 혹시 붙을 수도 있어요. 막 그런 정도 라인이 되긴 하거든요. 예. 어쨌든 여기 최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략 과목 하나 잘 설정해서 3등급 하나 일단 무조건 맞아야 한다라는 거 좀 신경을 써주고, 만약에 그게 살짝 불안하다. 혹시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수능이라는 게 그날 하루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가천대는 사실 대체할 수 있는 학교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데 36대 같으면 상명대나 서경대나 비슷한 라인이니까요. 이렇게 최저가 없는 쪽으로 조금 바꾸는 걸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시험을 칠 수 있어야죠. 시험을 못 치는 거는 조금 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난이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수리 논술에서 문제 난이도가 학교 레벨을 따라가느냐? 얼추는 따라갑니다. 얼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에서부터 학교 레벨들이 쭉 있잖아요. 뭐 스카이 있고 뭐 한성서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 난이도는 얼추 따라갑니다. 비슷하게. 그렇지만 꼭 따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 중에 하나씩 이렇게 튕겨 나가는 학교들 물론 있습니다.
학교 레벨에 어울리지 않게 문제를 어렵게 낸다거나 그런 학교들 보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세종대 같은 데들이 뭐 지네가 서울대인 줄 알고 이상하게 문제 어렵게 내고 막 그런 면은 좀 있는데, 근데 약수령 논술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약수령 논술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학교 레벨에 따라서 문제수 난이도가 쭈르륵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수령 중에서 국민대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는 가천대가 제일 어렵긴 해요. 근데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게 이제 서경대입니다. 근데 서경대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는 편이긴 해요. 살짝 역전이 조금 내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8개가 내는데 지금 시간이 줄어서 60분입니다. 이거 원래 100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면 사실 문제 꽤나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 60분으로 되면서 문제가 좀 쉬워지긴 하는데,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였으니까요. 문제 개수를 그대로 두고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대 가천대가 15개를 80분을 줍니다. 15개에 80분을 주는데 얘는 8개를 주면서, 즉 문제 개수를 절반 정도로 주면서 시간을 60분을 줘요. 그러니까 시간은 절반보다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난이도 그 자체는 가천대 36대보다 더 쉽게 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기본적인 수업 진행의 난이도는 가천 서경 36 레벨에 맞춰서 수업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을지 한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조금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게 너무 쉬워요. 연습이 잘 안 돼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 중심으로 연습을 진행을 합니다. 국민대는 사실 올해 워낙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대를 따로 말씀을 사실 워낙 막 강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대는 그냥 다릅니다. 약수령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단답형으로 나오는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단답형이니까요. 수학 문제는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이게 다른 학교랑 좀 반대예요. 다른 학교는 국어를 오히려 단답형으로 내면서 수학은 또 설명하는 걸 요구하고, 뭐 가천대도 그렇고 약간 그렇게 돼 있는데, 국민대는 이상하게 거꾸로 국어는 오히려 막 서술하는 걸 요구를 해놓고 수학 문제는 단답형이에요. 답만 쓰면 됩니다. 근데 국민대는 그렇게 단답형으로 문제 내도 돼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난이도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거 어차피 설명 쓰나 안 쓰나 그 답 맞출 거면 그 문제 다 아는 겁니다. 적당히 모르면서 어떻게 요령껏 풀어가지고 그 답 못 맞춰요. 어차피. 그래서 걔들은 그냥 단답형으로 답만 물어도 괜찮아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대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출제 범위도 얘네는 미적까지 가니까요. 다른 학교는 다 수원수투만 있는데 국민대만 미적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 그래서 준비 자체는 약수령 물론 이 수업에서 준비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플러스 추가로 일반 논술에 준하는 정도까지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논술 형태의 다른 기출 문제나 다른 학교와 같이 준비를 하겠다고 하면 서울과기대, 숭실대 정도하고 같이 준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스타일이 국민대, 숭실대, 서울과기대 정도 레벨 요렇게 묶어서 같이 가는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과 기준에서 이제 국어 수학이 같이 나오지 않는 수학만 가지고 보는 약수령 학교들이 이제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공학대, 한국공학대는 이제 경기권에서는 상위권이긴 합니다. 한 신한대 정도 얼추 비슷한 요 정도 라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교육대, 기술교육대는 천안에 있는데요. 조금 멀리 있지만 어쨌든 경기권 성적이긴 합니다. 이제 외대 글로벌하고 홍대 세종 요거는 이제 소위 이제 인서울권. 제가 인서울 기준으로 잡는 것은 보통 한 3, 6대 정도 라인을 인서울의 커트라인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요 학교 홍대 세종이나 외대 글로벌 요거는 이제 3, 6대보다는 살짝 더 위로 올라오는 요런 정도의 성적대를 갖고 있는 학교인데, 여기 수학만 가지고 약수령 논술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데 중에 하나가 다른 자료나 이런 다른 설명회나 이런 데서 보면은 원래 여기에 고대 세종이 있습니다. 고대 세종도 약수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대외적으로 이 이야기는 약수령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약수령인 것처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를 보니까 약수령 아니에요. 문제를 보니까 고대 세종은 그냥 일반 논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난이도도 그렇고 출제 범위도 거기도 미적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대 세종하고 국민대가
약수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약수령 아닌 거.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집 상황 요거는 이제 시행 성격,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학생들 뽑으려고 하느냐 요거 이야기인데요. 대부분 이제 상위권 학교들, 그러니까 가천 36부터 그러니까 10개 정도 국어 수학 다 같이 보는 10개 정도 약수령 학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 레벨대가 높은 위의 학교들은 일단 다 뽑습니다. 어느 특정 학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만 있는 요 이제 4개의 학교, 외대, 글로벌이랑 홍대, 공학대, 기술대 여기까지도 이제 다 같이 뽑아요. 다들 같이 뽑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즉 경기권 학교가 되면 기본적으로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성적대가 좀 있는 상위 학교 학생들을 뽑는다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이 의생명 관련 그리고 컴퓨터 AI 관련 이쪽으로 특화돼서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이 학과들이 기본적으로 높잖아요. 높으니까 사실상 인서울에 근접하는 정도의 성적대를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레벨대를 뽑기 위한 목적으로 약수령 논술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약수령 논술이라는 목표대 자체가 이제 인서울 경계 라인 36대 그 근처부터 이제 위쪽을 보기 위한 전형이다. 다시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의생명 관련 이런 쪽 때문에 인서울권에서 워낙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경기권까지 봐야 되고요. 여기 지금 색깔이 조금 색깔이 잘 안 나오는데 요 밑에 요쪽에 보시면 이제 치위생, 간호, 뭐 응급구조 요런 쪽으로 이제 가천대는 요게 일부 있습니다만 위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 자료는 요 자료 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만 편집해 놓은 거예요. 원래 다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36대도 보면 이제 간호부터 이제 물리치료, 보건 요런 식으로 이제 의학 계열들 요 학과들이 조금 높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의학 계열이 좀 특화되어 있는 형태의 학교로서 논술을 하는 제일 상위 학교는 원래는 연세대 미래입니다. 연세대 미래인데 연대 미래가 일반 논술을 봐요. 거기가 약수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 안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런 시리즈의 학교 중에 제일 위에는 연대 미래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신한대 여기도 이제 간호, 뭐 치위생, 임상병리 요런 쪽으로 이제 조금 포인팅이 맞춰지는 요런 모집 인원들. 그 생각보다 모집 인원도 꽤나 많은 편이에요. 이 정도 되면 다른 학교들 뭐 일반적인 논술 전형 적게 뽑는 한 과에 보통 막 4명, 5명 이렇게 뽑는 과들도 많은데 그런 거보다는 좀 많고 위에 사실 가천대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 간호 어디였니? 간호 77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뽑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들어와 있는데 이제 국민대는 당연히 위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다 뽑습니다. 일반 과로 이제 다 뽑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 국민대는 뭐 특별한 타겟팅 뭐 이런 거 없이 뭐 그냥 뭐 국민대가 좀 뭐 빠져 있긴 하네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약수령 수학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뭐 기본적으로는 수능 한 3점에서 4점짜리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요. 킬러 문항의 형태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별 뚜렷한 유형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학교 레벨 따라서 대충 조금 어려운 문제, 좀 쉬운 문제 뭐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대학별 난이도 차이 요게 이제 좀 있는데 그래서 가천 36 서경 요런 데들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너무 쉽게 가면 연습이 잘 안 되니까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문항 예시인데 이거는 그냥 뭐 한번 그냥 문항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리미트 붙어 있고 분수 형태로 생겨 있어 값 주고 뭐 fx 구하는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거는 답안의 형태예요. 답안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뭐 다 읽어볼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수식들이 있습니다. 수식들이 있고 문장의 형태로 뭔가 글들이 써져 있어요. 뭐 문장의 형태로 이렇게 써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36대 문제인데 여기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예요. 형태적으로는 이게 원래 수능 특강에 늘 나오는 기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답안을 보시면 조건 A에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고 창의 개수는 개수가 1, 2차 함수이므로 이렇게 문장의 형태로 근래 형태로 쭉 답안을 쓰게 돼요. 이게 수학 문제집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식 틀입니다. 모든 수학 문제집 답지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형식에 맞춰서 그 양식에 맞춰서 학교의 예시답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예시답안을 이렇게 쓰라는 건데 뭐 서경대 마찬가지로 요 문제도 다 똑같이 리미트 붙어 있고 분수 형태로 생겨 있고 또 이렇게 답안이 이렇게 분량 조금 요거는 분량이 조금 많게 나온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이렇게 나온 건데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채점 예시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답안을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앞에 그 문제는 아닙니다만 요 세트의 문제에서는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 2번이에요. 2번. 요 2번인데 한 문제당 10점으로 채점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천대, 삼육대 이런 데들이 문항당 10점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점을 했는데 답안이 3줄 써 있어요. 3줄.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 세타가 3분의 파이, 극한값이 16분의 1이다. 이렇게 3줄 딱 써 있습니다. 근데 저게 답이 맞아요. 저게 정답입니다. 16분의 1이 최종 정답이에요. 세타 3분의 8이랑 16분의 1이 정답이에요. 근데 점수가 5점입니다. 학교의 채점 기준에 맞춰서 채점을 하면 설명이 전혀 없이 정확하게 답만 있는 경우에 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5점도 꽤 준 거예요. 다만 문제가 워낙 심플한 문제라서 5점 정도까지 준 거지 조금 복잡한 문제였으면 5점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요 똑같은 문제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 친구는 이제 좀 더 뭔가를 많이 쓰는 친구예요. 뭔가 많이 쓰는 친구인데 요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요 문제예요. 같은 문제입니다. 요 같은 문제인데 이 친구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 있고 세타는 3분의 파이 최종적으로 16분의 1 써져 있어요. 근데 설명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설명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재밌게도 이 친구는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이 친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틀렸냐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게 16인지 10인지 애매하게 글자를 좀 이상하게 썼어요. 여기 자기는 6이라고 쓰긴 쓴 것 같은데 그냥 보기에는 10처럼 보여요. 약간 애매하게. 분명히 여기까지 다 와갖고 요거 그대로 다 했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가 16이라고 쓸 거를 알면서 10이라고 그렇게 애매하게 썼으면 최종 정답에다가 다시 16이라고 써야 되는데 최종 정답에는 10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 글씨에 지가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글씨를 이상하게 써놓고 지 글씨에 지가 착각을 한 겁니다. 심지어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딱 숫자 글씨만 착각한 거예요. 틀렸죠? 몇 점 줬나요? 7점 줍니다. 이건 누가 봐도 숫자를 착각한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는 정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문제 제도 다 풀었어요. 그냥 숫자 하나 실수한 겁니다. 감점폭이 크지 않아요. 위에 있는 점수 다 받아갔습니다. 다만 답이 틀렸으니까 풀 점수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일부 감점은 해야죠. 그래서 7점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 7점과 이 5점 둘 다 알아요. 둘 다 푼 겁니다. 얘네 둘 다. 근데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설명을 안 해서 점수가 깎인 거고요. 이 친구는 글씨를 삽질해가지고 점수가 깎인 거예요. 그런데 설명 안 썼을 때의 데미지가 훨씬 큽니다. 심지어 만약에 답이 틀려버린 경우 숫자가 만약에 얘가 설명을 안 썼는데 마지막을 16분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고 만약에 써버렸어요. 그냥 0점입니다. 저건. 뭐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0점입니다. 설명 없이 답까지 틀려버리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부분 점수를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설명이 있으면 내가 틀린 만큼만 점수를 까고 나머지는 점수를 다 줘요. 심지어 중간에 위에서 틀리면 그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올바르게 추론된 오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간 결과가 잘못된데 그걸로부터 올바르게 간 오답. 그건 점수 다 줍니다.
이게 논술의 채점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첨삭을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제발 설명 좀 써라. 제발 설명 좀 써라. 설명 필요. 여기 설명 필요. 계속 적었습니다. 이 친구는 설명을 잘 쓰는 친구예요. 그래서 설명 필요란 말이 없어요. 이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치를 갖고 가면 어느 정도는 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를 하게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알게 만드는 건 어려워요. 모르는 걸 알게 하는 수학 실력 키우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얘를 가지고 그래도 너 계속 갈구면 너 설명 좀 써, 이거 설명 좀 해야지 이렇게 계속 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키워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논술은 어떤 친구들이 좀 유리하냐라고 하면 소위 이제 머리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엉덩이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머리로서 반짝반짝 하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머리로 공부한다가 아니라 엉덩이가 안 받쳐주는 거죠. 애가 반짝반짝은 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노력을 안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안타깝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애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재능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보통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성적이 나오게 되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위 이제 엉덩이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머리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논술 전형에서 만나게 되는 애들은 머리로 공부하려고 하는 스타일, 그 스타일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논술 하러 오거든요. 자기는 방법이 이제 논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논술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일반적인 내신 수능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실력에 비해서 나는 실력이 이만큼 있는데 시험만 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문제 풀어가면서 암기도 좀 하고 기계적으로 빠딱빠딱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나는 그 자리에서 계속 문제를 머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느린 거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 빨리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거를 그려놓고 집에 가가지고 천천히 시간 놓고 풀어보면 또 다 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이 시험이 나한테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술을 하러 옵니다.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 더 많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논술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맞긴 해요. 뭐 그런 건 맞는데 국민대는 조금 다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단순 계산 실수에 대한 데미지가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논술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단순 계산 실수에 대한 데미지가 제일 큰 시험은 당연히 수능입니다. 네가 몰라서 틀렸든 계산 실수로 틀렸든 뭘로 했든 어쨌든 틀리면 틀리는 거야. 그죠? 그게 수능이잖아요. 국민대는 단답형입니다. 단답형은 수능 형태의 평가식인가요? 논술 형태의 평가식인가요? 수능 형태입니다. 최종 답 써놓고 그거 만약 틀리냐면 보겠다는 거예요. 즉 계산 실수에 대한 데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소위 반짝반짝하는 친구들이 계산 실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소위 그리고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계산 실수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점수를 더 많이 받아요. 엉덩이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거는 중간에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요령만 가지고도 풀 수 있으면 돼요. 이런 문제 이렇게 풀던데 왜 그런지 몰라도 돼요. 그게 맞기만 하면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논술에서는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설명 없이 그냥 답 맞아도 점수를 안 줘요. 설명이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대는 조금 더 수능 형태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소위 이제 엉덩이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성과를 내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로 공부하는 머리형이 절대 국민대 쓰면 안 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건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일단. 다만 그 수준 안에서 조금 더 높으냐 낮으냐 요거에 따질 때 얘기이지 머리로 공부하는 2등급과 엉덩이로 공부하는 4등급을 비교하면 무슨 짓을 해도 머리로 공부하는 2등급이 낫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뭐 둘 다 같은 3등급일 때 어느 쪽이 유리하냐 이런 게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들을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 설명회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느 과목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한테 그걸 말씀드려봐야 사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자면 일반 논술의 경우 수원과 수투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수원보다 수투가 더 중요합니다. 약수령은 수투가 더 중요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미적 없이 수원 수투가 나올 때 그러면 약수령은 수원이 더 중요하고 일반 논술은 수투가 더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수원 하는데 지금 고이 하는데 거기 다시 들여보내실 거예요? 어차피 이걸 가지고 어머님들이 실제로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고 어떤 쪽이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내가 중요한 거 거의 맞춰서 수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아이가 이 학교 시험을 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최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느 정도 가늠하시는 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거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수시 1차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리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국민대를 할 거냐 말 거냐, 사탐이 안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오히려 이런 쪽이 훨씬 더 중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부분은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 있을 그 원서 설명회에서 원래 훨씬 더 자세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그거 신청하셨으면 뭐 거기서 좀 더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살짝 짤막하게 그냥 핵심만 압축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서 선택하실 때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여태까지 별로 관심 없다가 원서 오픈 창 딱 열리면 그때부터 무조건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쟁률이에요. 그때부터 경쟁률 어마어마하게 보시거든요. 그래갖고 막 수요일쯤 되면 여기는 15대 1이고 여기는 20대 1인데 막 여기 15대 1짜리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하고 계세요. 그거 보지 마세요. 15대 1짜리하고 30대 1짜리하고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모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어느 학교의 어느 학과인지까지 다 봐야 됩니다. 경쟁률이 의미를 가지는 영역은 아주 비슷한 두 개의 레벨의 학교에서 같은 학과일 때 정도에서만, 그 정도로 비슷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조금만 벌어져도 경쟁률 의미 전혀 없습니다. 경쟁률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보시는 거 아닙니다. 내신 보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중에 또 학생도 그러고요. 그래도 선생님 여기는 15대 1이고요. 여기는 35대 1이에요. 이거 너무 차이 많이 나지 않나요? 그래도 이거 경쟁률 좀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있는 데랑 없는 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수능 최저 있는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 수능 최저가 맞추면 그래도 실 경쟁률이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납니다. 실질 경쟁률이. 실제로 그만큼 토막 나요. 그러면 유리하죠. 유리할까요? 그러면 그 최저를 맞출 확률은요,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 확률에 대한 개념들이 없으신 경우들이 많아서 최저를 맞출 확률은 왜 고려를 안 하죠? 단계를 2번 뚫어야 되는데. 물론 최저가 맞춰져 있으면 괜찮죠. 맞춰져 있으면 그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가 일일이 2개가 있어요. 최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웬만큼 깨져도 무조건 2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최저 있는 쪽 쓰는 게 맞아요. 그게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유리하니까. 근데 9월 모의고사에서 2호 2개, 2, 3으로 2호 딱 크리티컬하게 맞췄는데 그럼 실제로 다시 맞출 수 있을까요? 물론 맞출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제일 빡신 건 실수능이거든요. 네, 실수능에 저희가 9월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0.5등급 정도 떨어지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2개 과목 정도는 등급 방어가 안 된다고 봐요. 재수생들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0.5등급 떨어진다고 보면 2개 오를 크리티컬로 맞췄을 때 등급 방어가 그대로 될 확률 반반 봅니다. 시험장에 못 갈 확률이 반이에요. 거기 쓰실 겁니까? 최저 비슷한 라인에 최저 없는 데 쓸 겁니까? 어쨌든 시험장에 갈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뭐 그런 이야기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뭐 그러니까 그 정도만 사실 생각하셔도 크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순간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막상 자세히 따져보면 안 그런 게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에 낚이시면 안 돼요. 수능 최저 유무에 따라서 합격자가 바뀌는 게 얼마나 될까요? 통상 10% 내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가 없어가지고 한 50대 1 되는 경쟁률에서 내가 만약에 합격 확률이 한 10% 정도 된다고 치면 그럼 수능 최저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 15대 1 정도로 이렇게 탁 다운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유리해질까요? 내가 10% 정도의 합격 확률에서 한 11% 정도 확률이 되는 겁니다. 합격 확률이 그 정도 높아지는 거예요. 3분의 1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10%였던 확률이 30% 40%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수능 최저 있는 거를 쓰는 게 유리해가 접근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접근 순서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여기인데 여기가 최저가 있네. 그러면 내가 이 최저를 맞을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최저가 없으니까 유리해, 있으니까 유리해 이런 게 아니고요. 뭐 그런 거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큰 틀에서의 어떤 안 좋은 점들은 좀 많이 피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그 정도 대략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그 뒤로는 사실 말씀드릴 거는 요거는 뭐 약수령 저희 반 뭐 커리큘럼 이거는 어차피 여기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요. 어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그 뭐 마지막 페이지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시간표 정도 있고요. 어차피 여기 기출문제 세트로 다 푸는 겁니다. 실전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메인은 가천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서경대 문제 당연히 포함되고요. 삼육대도 은근히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그 세트들만 계속해도 세트 문제 되게 많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 할 거 많아요. 네, 기출 문제가 워낙 많거든요. 네. 그런 거 다 할 거고요. 전형 일정을 제가 다시 한번 넣어놓은 이유는 이제 다시 한번 요 상명대 조금 생각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수능 최저가 약간 물음표가 된다. 3등급 하나 은근히 물음표일 수 있다. 그럼 그 가능성이 한 20-30%만 돼도 시험장에 못 갈 확률 20-30%보다는 시험장에 갈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학교 레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상명대. 네. 그리고 어차피 수시 2차에서는 저희가 이제 타겟팅이 되는 게 가천대 그리고 국민대 요 학교들은 2차 파이널이 열릴 겁니다. 최종 파이널 수업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다른 학교들은 이제 파이널 진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1차는 상명대는 시기도 11월 첫째 주 정도로 조금 뒤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9월 달에 시작하는 약수령 반을 진행을 다 하고 그때 시험을 칠 수가 있는 거고요. 저 앞에 있는 서경대는 9월 달에 바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준비하기는 물론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항상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우리 아이가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데 승부사는 그렇게 상황을 접근하지 않죠. 이 상황에서 내가 힘든데 얘는 나보다 얼마나 더 힘들지를 보는 거죠. 다른 애들이 나보다 얼마나 더 힘들까. 그래서 내가 유리하다 싶으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비유를 어떻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의 군인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맨 처음에는 당연히 소위 이제 세핑 전투 장비를 다 들고 가겠죠. 갑옷도 있을 거고 뭐 칼도 좋은 거 들고 물론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로 승부가 결정나는 게 아니죠. 진짜 승부는 언제 전투를 몇 번 하고 한 5번쯤 전투를 했는데 어제 잠도 잘 못 잤고 그랬는데 또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일부 떨어져 나갔고 칼은 막 이빨 좀 나가 있고 막 난리도 아닌 상태에서 붙어 싸웠을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모두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진흙탕 싸움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싶으면 지를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갖췄냐를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시험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피합니다. 그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피해요. 그러니까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꼭 노려보셔야 되는 게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엄청 몰릴 것 같죠?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죠? 쓰고 싶으세요? 거기서 진짜 쓸 수 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많은 경우에 도망갑니다. 국민대는 예를 들어서 중앙대나 한양대하고는 다릅니다. 낮아서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학교의 입시 상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중앙대는 동일한 레벨의 다른 학교가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 중앙대보다 높거나 중앙대보다 낮거나, 한양대, 성대는 중앙대보다 누가 봐도 높아요. 누가 봐도 높습니다. 시립대, 의대는 중대보다 누가 봐도 낮습니다. 이과에서는. 옆에가 횡이 없어요. 국민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대는 같은 레벨의 과기대, 숭실대, 홍익대, 아주대, 인하대 이런 학교들이 잔뜩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까지 걸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 부담스럽다 싶으면은 피해갈 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죠. 그렇게 피해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국민대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는, 특히나 지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국민대는 약수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그 약수령이라고 하니까 한번 쓱 봤다가 국민대 문제 너무 어려운데 그냥 일본 놈술이라고 하는데, 그럼 굳이 국민대를 써야 되나? 과기대 쓰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인하대, 아주대 쓰고 싶으시지 않으시는가요? 최저도 없는데. 그렇게 피해가고 빠져나갈 구멍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굳이 끝까지 나는 무조건 국민대 고집할 거야 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정도는 몰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대 정도 수준의 레벨대 학교가 최저를 2개 6을 걸었어? 그러면 충분히 최저 맞추고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그거는 국민대가 올해 신설이 아니었어도 원래 있을 수 있는 효과예요. 원래 있을 수 있는 효과. 그 정도라는 겁니다. 원래 그 자리에 국민대가 한 3년, 4년, 5년 있었던 것만큼의 효과, 그 정도만 나타날 거고,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엄청 몰리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제 경험치 속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위아래가 없는 한양대조차도, 예전에 한양대, 지금은 좀 얘기가 또 한양대 또 한참 최저가 없다가 한양 최저가 다시 생기고 그랬는데, 한 10년쯤 전에 한양대가 최저 없을 때, 그 전까지 계속 최저가 있다가 한양대가 최저 없을 때 위쪽 라인에서 유일하게 최저 없는 학교였어요. 스카이 포함해서 다 위쪽 학교에서. 그래갖고 와, 야 한양대 이제 최저 없어졌어. 야 그러면 한양대 난리도 아니겠네? 그 해의 한양대 경쟁률은 그 전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네. 보통 한 50대 1 정도 되는 수준에서 한 47대 1 정도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그 정도 떨어졌었어요. 오히려. 사실은 그런 형태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피하고 저러니까 피하고 뭔가를 피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 이 학교가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일단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런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면 좀 궁금하다,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상담 신청하시고 좀 얘기를 좀 들어보셔도 되고요.